판사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유용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4교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법인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드신다고 하더라도 정신을 갖다 집중을 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남이 해줄 수 없습니다. 자, 113쪽에 보시면 법인의 종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인의 종류는요, 공법인과 사법인이 있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공법인, 자, 괄호 쳐놓으시고 공무원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사법인 괄호 쳐놓으시고 일반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복종을 했다 강요당하는 거니까 수직관계, 그 다음에 불평등 관계죠. 사법인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때 공법인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 쟁송 절차는 행정소송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민사소송을 적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요, 공법인이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서 강제징수를 하고요. 일반인이 제대로 의무를 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이라든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공법인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국가로부터 권한을 갖다가 부여받은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국가 배상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나 일반인이 잘못하게 되면 당연히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으니까 민법 일반 불법 행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인은 공무원이고 사법인은 일반인이다. 그래서 쟁송 절차가 다르다. 그 다음에요, 그 강제 징수 방법이 다르다. 그 다음에 불법 행위의 요건, 배상 책임이 다르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인데요. 영리법인은 상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사단법인은 각종 회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거니까 전부 다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영리사단과 비영리재단은요, 민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비영리이기만 하면 공익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조금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내국법인하고 외국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5쪽에 보시면 내국법인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취급받는 것이고요. 외국법인은 외국인이죠. 그럼 이때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뭘로 기준을 하느냐, 뭘로 구별을 하느냐, 주소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내국법인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을 외국법에서 설립하게 되면 그거는 외국법인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내국법인하고 외국법인은요, 주소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나라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느냐, 준거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외국법인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요,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114쪽 왼쪽에 보시면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의 비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별표를 3개 해 놓으시고요. 항상 많이 써먹는 겁니다.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 크게 4가지가 아니 크게 7가지가 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단인데요. 이러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요, 그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설립행위 성질이 다르다는 설립행위에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의사를 했다가 누가 결정을 하느냐, 최고 의결 기관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정관에 관련해서 정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정관은 단체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단체 규칙. 그래서 이 정관 단체 규칙은요, 국가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요구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채워오지 못하면 국가가 채워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따로 정관보충이라는 말을 써요. 정관보충에서 허용이 되느냐 허용되지 않느냐, 정관보충에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정관변경이 자유로우냐 정관변경이 자유롭지 못하느냐, 정관변경에 관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설립행위 성질에서 차이가 있고 구성 요소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최고 의결 기관이 다르다는 점, 그 다음에 정관 단체 규칙에 있어서 국가가 요구하는 사항이
요거 필요적 기재사항이 7개냐 5개냐에서 차이가 있고 정관 보충이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정관 변경이 자유로우냐 원칙적으로 안 되느냐 여기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도표가 나오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왼쪽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왼쪽. 그래서 가운데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는 건 가려놓고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억지로 외워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그 목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사단법인은요. 영리사단법인도 존재할 수가 있고 비영리사단법인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은요. 영리재단법인은 절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비영리재단법인만 존재하는 거예요. 비영리.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영리라고 하는 것은요. 투자를 해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익이 발생이 되면 투자한 것만큼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요.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니까 배당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은 그 성질상 영리재단법인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단법인은요. 설립자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장학금으로 내놓겠습니다 해서 재산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 재산은요. 재산만 있는 것이지 사람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어요. 사원이 없으니까 이익 배당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거니까 영리재단법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의 집단은 모여봐봐. 왜 우리가 회사 만들자 영리법인 만들 수가 있고요. 회사 말고 비영리로 활동을 하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때 사단법인은요. 영리사단법일 때는 상법의 적용을 받고 비영리일 때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능과 예술, 기예, 기타 사교, 그 다음에 기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민법상 비영리사단과 재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비영리로 존재하는 거니까 무조건 민법의 적용을 받죠. 따라서 시험 문제다가요. 사단법인은 언제나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틀립니다. 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민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단법인은 언제나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법인 설립 행위의 목적은요. 영리, 비영리로 존재할 수 있지만 재단법인은 비영리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단법인 설립 행위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사단법인 설립 행위는 합동행위라고 부릅니다. 합동행위. 합동행위는요. 의사표시를 몰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몰아주는 거. 그 다음에요. 재단법인은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합동행위는요. 사람의 집단을 갖다가 만드는 거니까 단체를 갖다 설립하려면 반드시 처음부터 2사람 이상이 모여야 단체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있어서는 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을 갖다 설립할 때는요. 반드시 처음부터 2사람 이상이 의사표시를 몰아줘야 돼요. 의사표시를. 2사람 이상이 모여서 의사표시를 몰아주는 거예요. 갑을병정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갑이 모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갑을병정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왜 모이라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가 단체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단체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이때 영리 그러면 상법으로 가버리고요. 비영리 그러면 민법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를 따가 만들려면 규칙이 필요하니까 단체 규칙을 만들자 그랬더니 그러자 하는 거죠. 이때 단체 규칙을 우리가 정관이라고 하고요. 정관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단체의 목적이 어떠한 것이냐. 그 다음에 단체의 이름, 명칭은 어떤 걸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단체를 갖다가 누가 대표할 것이냐. 그 다음에 회비는 어떻게 낼 것이냐. 여러 가지를 갖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단체의 목적을 갖다가 비영리로 하자. 학술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러자 그러면 그 의사표시를 전부 다 몰아주는 거죠. 몰아주는 것이고 이때 정관이라고 하는 문서, 종이장은요. 너네가 왜 목적을 갖다가 그따위로 결정을 했냐. 목적을 갖다가 다시 한번 결정해와. 이런 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가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이름을 갖다가 학술연구단체로서 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하자. 또는 술을 전통주를 갖다 연구하는 사람의 모임을 하자. 그랬더니 그러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또 대표를 갖다가 병의하자 그러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시 이것도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몰아주는 것은 2사람 이상이 몰아주는 것이고 이건 일방적으로 한 개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고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즉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합동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집단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고 합동행위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때 합동행위는 반드시 2사람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때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는요. 살아있을 때 의사표시를 딱 몰아주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요. 그러자 이런 의사표시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살아있는 생전행위로 하는 것이지, 즉 살아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지, 즉 살아있는 사람만 사원이 되는 것이지 돌아가신 사람은 사원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생전행위로 하는 것이고 사후행위로 할 수는 없다. 근데요, 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요거하고 좀 다르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요, 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장학금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영향을 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전혀 영향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지금 뭐 서울에서 거주하신다. 서울에서 거주하신다고 하면은요, 서울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학금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영향받는 것이 나한테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또 제주도에 있는 박 씨라고 하는 아저씨가요, 역시 구호기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했습니다. 그럼 역시 그 사람한테 영향이 있는 것이지 나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죠.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단독행위라는 말을 쓰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재산을 갖다가 내놓을 것이냐 안 내놓을 것이냐, 이거는요 국가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질렀을 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없으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부산에 있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학금 내놓겠습니다 해봐요. 나한테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일방적으로 저지르는 거죠. 두 사람 이상이 몰아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생전행위로서 살아서 재단법인 설립할 수도 있고요. 유언으로서 돌아가시면서 사후행위로서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죠. 생전행위로서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은요,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갖다 공짜로 넘겨주는 거니까 증여에 관한 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해주고요. 유언으로서 내가 사망하면 재단법인 만들어줘 그러면 유언에 의한 증여죠. 유언에 의한 증여니까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법인은 절대로 상속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상속이란 말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쓰기 때문에 이때 법인도 상속시킬 수 있다,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유언에 의한 증여가 되는 것이지 상속 규정을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두 사람 이상의 의사표시를 딱 몰아주는 거니까 생전행위로서 합동행위가 되는데, 이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내놓는 거니까 단독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것이고, 살아서 재단법인 설립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내가 사망하면 만들어줘 사후행위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구성요소가 다릅니다. 이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성요소가요, 살아있는 사원들이죠. 그래서 사원들이 존재하는 게 바로 사단법인이고요. 재단법인은 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원이 존재하지 않고 설립자가 내놓은 출연재산이 존재하는 거죠. 설립자가 내놓은 재산을 갖다가 우리는 출연재산 이렇게 부릅니다. 출연재산은 그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연재산은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현금이 될 수도 있고 예금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노무가 될 수도 있고 동산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 너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공부 못했으니까 돈을 갖다가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재단법인으로서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그럼 이때 토지가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 따라오는 게 아니죠. 따라서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원은 사단법인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사단법인은 어떤 게 최고 의사를 때 결정을 하느냐? 사단법인에 있어서는요, 사원 전원으로 구성된 사원총회라고 하는 최고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사원총회는요, 사원 전원이 모여서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의사표시를 내가지고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따라서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적 기관이기 때문에 정관으로 사원총회를 딱 두지 않겠습니다. 이사한테 너무 시끌시끌해가지고 딴지를 걸 수 있으니까 사원총회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정관에다가 규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또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를 딱 결정하는 권한도 고유 권한입니다.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이사가 결정한다,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것 전부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총회입니다. 근데요,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원총회가 없겠죠. 사원총회가 없으니까 그러면 최고 의사는 누가 결정하냐? 이건 설립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설립자가요, 자기가 내놓은 재산을 갖다가 장학금으로 쓰겠습니다, 학술기금으로 쓰겠습니다, 연구기금으로 쓰겠습니다, 기능과 예술을 위해서 문화재를 딱 발달시키는 문화전수의 기금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설립자가 그 운명을 딱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 재단법인은 사원들이 없으니까 총회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단법인 정관 필수적 기재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재단법인 정관 필수적 기재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때 국가가요, 법에 의해서 권리 능력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사항은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관이라고 하는 단체 규칙을 일단 작성하는데요. 이 정관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종이장에다가 해야 돼요. 종이장에다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때 사단법인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은 모두 몇 가지냐? 요게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그 다음에요. 재단법인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은요. 사원이 없으니까 사원과 관련된 거, 사원총회와 관련된 거 그걸 갖다가 빼니까 5가지로 줄어드는 거예요. 5가지. 그래서 사단법인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은 7가지고 재단법인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은 모두 5가지다. 우리가요. 이미 절 2개는 공부를 했습니다. 관습법에서는 양관사 명분을 갖다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요. PPP에서는 본배사 후후 검지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양관사라고 하는 절, 본배사라고 하는 절을 딱 공부했는데요. 절 나머지 2개는 여기서 나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 그래서 사단법인의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은 모두 7가지인데요. 7가지가 뭐냐? 목명사, 자의사,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명사, 자의사, 존이에요. 자, 그래서 목명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자의사라고 하는 절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적을 갖다가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칭 이름을 갖다가 기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소재지를 갖다가 기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산에 관한 규정, 우리 단체의 재산은 모두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이사를 갖다가 어떻게 뽑아서 임명을 하고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면직에 관한 걸 기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임명, 면직 줄여서 임면 그러죠. 선임, 해임 이렇게도 부릅니다. 어떻게 뽑고 어떻게 자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원 자격의 취득 상실 줄여서 득실 그래요. 득실 변경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존립 시기 및 해산 사유입니다. 존립 시기 및 해산 사유가 있으면 언제까지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없어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단법인의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은요. 이렇게 7가지가 있는 거예요. 7가지가 목, 명사, 그 다음에요. 자의사라고 하는 절이 존재하는 거죠. 불국사도 아니고 해인사도 아니고 목명사라고 하는 절하고 자의사라고 하는 절이 존재해야 돼요. 정관 문서에다가. 이걸 우리는 7개 필수적 기재사항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요. 넣고 싶으면 넣고 넣고 싶지 않으면 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7가지. 근데요. 재단법인의 필수적 기재사항은요. 사원이 없으니까 사원과 관련된 거 사원 자격의 취득 상실 요게 빠지죠. 그 다음에요. 존립시기 및 해산사유는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인데 사원총회가 없으니까 이것도 재단법인이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의 필수적 기재사항은요. 목명사 자의가 되는 거예요. 목명사 자의. 목명사 절 옆에 자의 아파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요거 목명사 자의사존 목명사 자의 요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또 비교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설립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설립 등기사항. 설립 허가를 받고 나서 설립 허가서가 도달이 되고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우리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라고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설립 등기를 하는데요. 이때 설립 등기가 있게 되면 등기사항은 모두 9가지가 있습니다. 등기사항. 이 등기사항도 우리가 기억을 하시는데요. 9가지예요. 9가지. 자, 뭐가 있느냐. 목명, 사설, 존재, 출이입니다. 그래서 목명, 사설, 존재, 그 다음에 출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이 됐던 그 다음에 등기사항이 됐던 이건 법이 요구하는 거니까요.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타깝게 우리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명사, 자의사존, 목명사, 자의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목명이라고 하는 신문에 사설이 존재하는데 그 사설의 제목이 출이입니다. 출이이. 그래서 우리가 조선 동아일보도 아니고 경향 한겨레 신문도 아니고 목명이라고 하는 신문이에요. 목명이라고 하는 신문에 사설이 존재하는데 그 사설의 제목이 뭐예요? 출이입니다. 자, 여기 목은 목적이죠. 목적. 그 다음에요. 요 명은 명칭입니다. 명칭.
그 다음에 요 사는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법인도 권리능력자니까 권리행사 기준점 주소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설립연월일, 설립연월일 생일이겠죠. 그래서 설립연월일, 연월일. 그 다음에요. 존립시기 및 해산사유가 있으면 존립시기 및 그 해산사유 요것도 설립등기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 재산의 총액입니다. 재산의 총액. 우리 법인은 재산이 요만큼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요게 등기가 됐으니까 표시된 재산만 가지고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법인이 파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립자라든가 그 사원들이 사재를 털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 재산을 갖다가 까먹었다 그러면 채워야 되겠죠. 채우는 방법을 출자 방법 그래요. 출자 방법. 그 다음에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는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따라서 설립등기 시 그 대표자 이름하고 그 주소를 등기를 해야 돼요.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의 대표권 제한입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도 요것도 등기사항이라는 얘기예요. 등기. 자, 그래서 이렇게 목명사설 존재 출이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을 아주 단순하게 줍니다. 박스에다가 전부 다 섞어놓고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인 동시에 등기사항을 고르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정관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등기사항을 고르면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는요 보통 15초 이내에 풀어야 돼요. 왜? 암기 쉽잖아요. 목명사 자의 서준, 목명사 자의 목명사설 존재 출이. 자,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면 이 설립 등기사항 가운데서 정관 기재사항인 동시에 등기사항은 4가지가 있죠. 목명사, 그 다음에 존이죠. 그래서 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목명사하고 존립시기 및 해산사유는요 정관 기재사항인 동시에 등기사항이라는 걸 같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필수적 기재사항이 7개냐 5개냐, 그 다음에요 아울러서 설립 등기사항까지 전부 다 기억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문제 풀거나 공부할 때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관 보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정관 보충은요 법이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을 전부 다 채워와야 되는데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요. 이랬을 때는요 사단법인은 그 사원들이 살아있으니까 사원들한테 당신들이 채우세요 되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국가가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재단법인은요 일정한 경우에 국가가 채워줄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냐? 정관보충은 국가가 채워주는데요 사후 행위를 유언으로서 설립하는 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고 하는 토지를 갖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토지가 시가 10억 상당입니다. 10억 상당인데요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공부 못한 게 한인데 살아있을 때 재단법인 장학재단 만들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내가 사망하면 너희들이 만들어줘. 유언으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언을 했다가 한데요 워낙 기력이 쇠해가지고 요 목적하고 자산 요 2개만 정해놓고 그 명칭이라든가 사무소 소재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사를 갖다가 어떻게 뽑고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요걸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 2개만 정해놓고 중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을 갖다가 정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요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이라든가 검사가 청구를 해야 돼요. 청구. 법원에 가가지고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법원이 나머지를 채워주세요라고 청구를 하게 되면 이때 법원은요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요 나머지를 채워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나머지를 채워주는 것 갖다가 우리는 정관보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정관보충은요 재단법인에다가 설립하시는 분이 유언으로서 목적과 자산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중요한 것만 정해놓고 다른 걸 정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는 이때는 목적과 자산을 갖다가 정해놓았으니까 목적과 자산 말고 나머지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목적과 자산도 정하지 못했을 때에는 아예 정관보충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갖다가 설립하시는 분이 유언으로서 목적과 자산이라고 한 거 중요한 거 2개만 정해놓고 돌아가실 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에 청구해서 법원이 그 목적과 자산 중요한 거 빼고 나머지를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과 자산을 갖다 정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정관 보충 자체도 못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관 변경이죠. 이 정관 변경은요 단체 규칙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지역에서 건물을 갖다가 얻어가지고 법인이 활동을 하다가 A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주소지가 바뀌었겠죠.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그 바뀌었으니까 바뀐 걸 갖다가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정관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관 변경은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왜?
그 사원들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뜯어 고치겠습니다.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재단법인은요, 설립자가 이미 그 운명을 딱 결정을 했으니까 설립자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재단법인의 정관, 규칙을 뜯어 고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재산을 갖다가 장학금으로 내놓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규칙을 갖다 만들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그분들이 살아있으니까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못 바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정확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5쪽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게 또 나와 있습니다. 관리 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별표 3개 해놓으시고 거의 100% 나옵니다. 판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판례가 많기 때문에. 관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관리 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관리 능력이 없는 걸 갖다가 우리는 법인이 아니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인 관리 능력이 있는 것만 법인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관리 능력 없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 능력 없는 법인이 있어요. 이 법인은 관리 능력 없는 사단도 있을 수가 있고 관리 능력 없는 재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요. 관리 능력 없는 사단, 요걸 갖다가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때 관리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법인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관리 능력이 없는 사단은요, 법인격 없는 사단이 되는 거예요. 법인격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관리 능력이 없죠. 관리 능력이 없으니까 뭐예요? 관리 무능력자죠. 관리 무능력자. 따라서 이때 관리 무능력자니까 얘네들은 법인이 아니죠. 법인이 아니니까 비법인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비법인.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관리 능력이 없으니까 법인격이 없는 것이고 법인격이 없으니까 관리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관리 무능력자가 되는 거니까 법인이 아니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과 비법인 재단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럼 이때 관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은 과연 뭐냐 이거죠. 자, 뜻을 갖다가 기억을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든가 관리 능력 없는 재단은요, 단체로서의 실체는 다 가지고 있는데 설립 등기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설립 등기. 우리가 법인으로서 관리 능력을 딱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설립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요, 단체로서의 실체는 갖고 있지만 설립 등기를 갖다가 갖지 못한 거예요. 설립 등기. 그래서 설립 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립 등기를 다 갖추지 못하게 되는 비법인 사단입니다. 단체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관 규칙도 있고 대표자도 있고 그다음에 회비도 걷고 그다음에 회원들도 있고 총무도 있고 다 하는데 단체로서의 설립 등기가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거. 설립 등기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은요,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 있는 격리들의 모임, 그 다음에 반창회라든가 동창회라든가, 그 다음에요, 자기 친구들끼리 이렇게 소소한 친목회, 그 다음에 교회와 같은 거, 등산회와 같은 거, 조기축구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많은데, 이런 단체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가입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설립 등기가 있는 게 많습니까? 없는 게 많습니까? 없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우리 주변에는요, 설립 등기가 되는 법인도 있지만 우리가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은요, 거의 대부분 설립 등기가 없는 게 더 많고,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법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간에 설립 등기가 없는 걸 갖다가 우리는 비법인이라고 하는 거. 설립 등기가 없는 거. 설립 허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설립 등기입니다. 설립 등기. 그러면 이러한 비법인 사단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 그 종류를 갖다가 기억하시는데요. 115쪽에 보시면 동글뱅이 2번 나와 있습니다. 자, 학술연구단체. 그래서 이 동글뱅이 2번도 잘 내는데요.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하실 거는요, 요거는 전부 다 설립 등기가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설립 등기를 갖추게 되면 이때는 비법인 사단이 아니고 법인이 되는 거예요. 법인, 사단법인이죠. 자, 그래서 설립 등기가 없는 학술연구단체, 설립 등기가 없는 동창회. 동창회도요, 그 기수별로 재산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을 때 동창회 기금을 낼 수가 있고, 그 기금이 많이 세게 되면 법인으로 설립 등기를 한 법인 동창회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등기가 없는 동창회, 물론 반창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문중과 종중이 있습니다. 문중은 4대 8촌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고요. 종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과 본을 일치하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양박씨 전체 그러면 종중이겠죠. 김해김씨 전체 그러면 뭐예요? 종중이 되는 거예요. 전주씨 그러면 전부 다 종중이죠. 그러나 이때 그 종중을 했다고 구성하고 있는 4대 8촌을 우리는 문중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는요, 동별 세대별 대표자를 뽑고 그 동별 세대별 대표, 그래서 동대표라고 하죠. 그 동대표로 구성되는 것다가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장을 뽑고 그 다음에 감사를 뽑고 총무를 뽑고 활동을 하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재건축조합은요, 이거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설립 등을 했다가 하지 않았으니까 비법인 사단으로서 존재했는데요. 이 재건축조합이 비리를 갖다가 워낙 많이 저지르니까 이 비리를 갖다 방지할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보시게 되면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부여된 법인이다. 이 말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설립 등기를 갖다 갖추도록 했으니까 지금은 비법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법인. 그러나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재건축조합은 전부 다 비법인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비법인 사단. 그 다음에요, 우리 소장님들이 또 껄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죠. 아파트 분여회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분여회도 분여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감사가 있고 활동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비법인 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 그 다음에 청산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산위원회는 요거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판례가 인정을 하지만 단순한 채권자들의 집단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비법인 사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한 채권자들이 와글와글 떠들어봐야 대표자도 정해져 있고 단체로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모여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집단은 비법인 사단 단체가 되지 못하지만 청산위원회 해가지고 채권자들이 모여서 대표자 뽑고 규칙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요거는 비법인 사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 나와 있습니다. 교회 판례 많이 나오죠. 자, 이 교회는요, 모든 교회가 아니고 개신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개신교 교회. 천주교 성당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 아닙니다. 천주교 성당은요, 그 지역에 파견된 신부님이 중앙에서 지시를 했다가 봤기 때문에 이거는 천주교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비법인 사단이 아니고 산하 조직체에 불과한 거죠. 자, 그래서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갖고 있을 때 그 신도들하고 담임 목사님이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활동을 하는 거니까 빨간 십자가 개신교회는 비법인 사단입니다. 근데 이 교회도요, 워낙 신도들이 많고 그 재산을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산이 크다 그러면 별도의 직원을 둬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법인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설립 등기가 없는 개신교회를 갖다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부라고 해서 이 동과리가 있습니다. 이 자연부라고 해서 이 동과리는요, 행정구역상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 지역에 있는 가불병정 이 사람들을 갖다가 회원으로 하고 규칙을 만들고 회장을 뽑아서 이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 물건은 우리만 생산을 하자. 요걸 갖다가 우리만 거래를 하자. 이렇게 폐쇄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는 자연부라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자연부락이 이태원리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태원리는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상가를 갖다가 결성을 하고 회장을 뽑고 규칙을 만들고 그 지역에 있는 주한미군을 갖다가 상대로 외국인을 상대로 우리만 거래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단체를 만든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자연부라서 이 동구알입니다. 이게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걸 아예 행정구역으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용산구, 용산구 한남동, 그 다음에 또는 이태원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태원동은요, 자연부락으로 해서 출발한 거예요. 자연부락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 다음에요, 친목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친목계는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러나 낙찰계는 비법인 사단이 아닙니다. 친목계라고 하는 건요, 그 계원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그 다음에 계주가 회장이 되고 대표자가 돼서 활동을 하고, 예, 그래서 이때는 회비를 거둬서 활동을 하니까 친목계는 구성원이 누군지 활동을 하면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낙찰계는요, 번호만 주고 그 번호에 따라서 그 갯돈을 갖다가 받아가는 게 목적이니까 구성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활동 자체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계는 비법인 사단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불교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찰. 그래서 우리가 산속에 가다 보면 암자가 있죠. 그 암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도들이 모였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주택관리단, 공동주택관리단, 이것도 전부 다 비법인 사단이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성균관 이전, 설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성균관. 재단법인 성균관은 학교재단법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성균관은 유림을 말하는 거예요. 학자들이죠. 유학자들.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를 따보시게 되면요, 그 판례는요, 그냥 제목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판례를 따보시면 1번 이태원리 가르쳐주고 뭐요? 자연부로서의 비법인 사단이다. 그 다음에요, 2번 재단법인 성균관하고 그 다음에 그 성균관 설립 이전부터 있었던 유학자들도 비법인 사단이다. 그 다음에 종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시 비법인 사단이다. 그 다음에요, 4번 청산위원회도 비법인 사단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비교 판례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청산위원회가 아니고 채권자들로 구성된 단순한 채권자들의 집단, 그러면 이건 일시적으로 모여있고 와글와글 떠드는 것이지 이거는 대표자도 없고 규칙도 없으니까 이거는 비법인 사단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법인 사단의 뜻,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의 종류, 요걸 갖다가 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 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개신교회 설립 등기가 없습니다. 교회의 설립 등기가 없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이 되는 거죠. 따라서 법인격 없는 사단이 되는 겁니다. 자, 교회가 설립 등기가 없다 그러면 비법인 사단이요. 근데 이 구성원이 있습니다. 신도들이 1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1000명이 모여 있고 이때 갑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자, 이렇게 있어요. 이랬을 때 요 법인,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요. 재산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재산 관계. 그 다음에 내부적 관계, 내부적으로 싸움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분쟁. 그 다음에 대외적 관계, 외부 관계.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이때 비법인 사단이 이렇게 교회가요. 교회 교육관이라든가 주차장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라고 하는 주변 토지 소유자한테요. 그 X라고 하는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이름으로 사게 되면 이때 목사님 개인 돈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 돈 가지고 사겠죠. 교회 돈 가지고 사가지고 요 토지를 갖다가 대금을 갖다 지급하게 되면 돈 줬다고 해가지고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 계약에 의한 거니까 등기를 갖고 와야 돼요. 등기. 이때 등기를 갖다 갖고 온대요. 우리는 요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 요 외부적 대외적 관계에서는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더라도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다가 갖고 있고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대표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때는 그 비법인 단체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등기 능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등기 능력을 인정하니까 교회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돈으로서 대금 지급이 끝났으니까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교회 이름으로 X 토지 등기를 하게 되면 이 토지는 교회 거예요? 구성원 거예요? 아니면 담임 목사 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재산 관계가 있을 때는요. 이때는 그 비법인 단체의 단독 소유도 아니고 대표자 개인의 소유도 아니고 구성원 전원의 총유가 되는 거예요. 구성원 전원의 총유 재산이 된다. 총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요. 개인 재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 것도 아니고 목사님 것도 아니고 신도들 거라는 얘기예요. 신도들. 구성원 전원의 총유가 되는 것이고 총유는요. 지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 쪼개주세요라고 하는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때 비법인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요. 종중이 됐던 교회가 됐던 그 다음에 동창회가 됐던 이렇게 비법인 사단은요. 구성원 전원의 총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총유라는 말은요. 요거는 지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 구성원들 가운데서 X라고 하는 요 다른 사람이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옮기면서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냈으니까 그 헌금을 갖다가 되돌려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비법인 사단 요 재산 관계는요. 그 구성원으로서 가입이 되어 있을 때에는 재산적 권리를 따라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 구성원 지위 자격을 갖다가 탈퇴를 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재산적 권리를 따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 다음에 부산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이때 등산에서 낸 회비 되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조기축구에 회비 되돌려주세요. 교회 헌금 되돌려주세요. 이런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분도 없고 재산분할 청구권도 없다. 그러면 이때 총유재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단체 구성원으로서 가입이 되고 활동을 했다가 할 때에만 주장하는 것이지 나가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때 교회의 이름으로서 등기를 했다가 할 수 있게 해주고 등기 능력. 근데요. 이렇게 계약을 딱 체결을 해가지고 의무를 갖다 이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소송을 갖다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에는 소송도 인정을 갖다가 해준다. 소송. 그럼 이때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소송의 방법은 단체로서의 역시 실체를 가지고 있고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소송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우리 민사소송법은요. 이러한 경우의 소송은요. 구성원 전원의 총유 재산이죠. 전원의 재산이니까 일개인이 하는 것도 안 되고 일부가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전체의 재산이니까 1개인이 소송하는 것도 안 되고 일부 사원이 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전원의 이름으로 하거나 전원이 나오게 되면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1000명이 와가지고 김밥 싸갖고 와가지고 물 먹으면서 와글와글 떠들면 판사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전원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대표자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비법인 단체 자신의 이름으로 비법인 단체의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단체 이름으로. 자,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법은 비법인 사단이 소송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당회라든가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가지고 일부 사원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외부 관계는 요거죠. 이제 내부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때 이 내부 관계는요. 요거는 그 교회 내부라든가 비법인 단체에서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으면 당연히 그 정관 규칙으로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부 그 안에서 싸움이 있게 되면 1차적으로 그 단체의 규칙인 정관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이제 정관에 모든 걸 갖다가 넣어놓는 건 불가능한 거니까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그때는 2차적으로 민법을 써먹는 거예요. 민법. 이때 민법을 갖다 써먹는데요. 민법에 어떤 규정을 쓰느냐? 민법 조합 규정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민법 사단 규정을 적용을 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비법인 사단 자신의 정관을 갖다가 1차적으로 적용을 하지만 2차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에는 민법 조합 규정을 갖다가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조합은 동업자 간의 계약이죠. 내가 얼마를 낼 테니까 너도 얼마를 내가지고 사업을 갖다 같이 할래? 청약을 하고 알았어 나도 그만큼 낼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조합계약이죠. 그래서 동업하는 계약을 갖다가 우리는 조합계약이라고 부르고 이 조합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은 설립 등기가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 규정을 써먹는 것이지 계약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때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갖다가 쓰는데요. 사단법인 규정을 갖다가 전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쓰는 거야. 일부. 왜 일부만 쓰느냐? 비법인 사단은 단체로서의 실체는 갖고 있지만 설립 등기가 없는 것들이죠. 따라 설립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은 써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외부 관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중 이렇게 나와 있고 권리 능력 없는 재단 이렇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종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하신 모습으로서 민법을 딱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